좋아요, 구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선혜입니다. 미국 증시 불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일 신고가 경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죠. 하지만 우리 증시 소외라는 단어가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변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도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의 투자 비중이 늘어난 건 물론이고요. ETF 시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국내 주식을 추종하는 ETF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해외 주식을 투자하는 ETF 추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ETF 시장 얼마나 비중이 높은지 살펴보니까요. 그 비중이 무려 70%가 넘었습니다. 해외 주식을 추종하는 ETF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ETF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한국투자신탁운용 김준호 부장과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올해 미국 증시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주도를 했다고 봐야겠습니다. 자, 어느 때보다도 사실 해외 시장에 대한 관심이 개인 투자자분들도 높았던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분기별 주당 순이익 성장률이 지난해 4분기를 정점으로 해서 감소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부장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제 M7이 주도하는 시장이 좀 지속이 되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5월 22일 엔비디아를 끝으로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실적 발표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들여다보면 테슬라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 종목이 EPS와 매출액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숫자를 시장에다가 내놓았습니다. 빅테크에 대해서는 시장의 눈높이가 워낙 높아져 있다 보니까 사실은 컨센서스 자체가 워낙 높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심지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언제부턴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것은 물론이고 네. 컨센서스를 몇 퍼센트 상회했는지까지도 지금 시장에서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고 있을 정도로 엄격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빅테크들 항상 이렇게 매분기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보내면서 투자자분들을 만족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좀 증시가 불안할 때 믿을 것은 실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미국에서는 빅테크가 최고의 안전자산이다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우수한 실적들을 매분기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적 성장세가 둔화될 수도 있겠지만 네. 실적 성장세가 이어지는 한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하지 않는 한 하반기에도 이 M7의 어떤 관심은 지속 가져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대형 기술주들에 대해서 이제 고평가 논란도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네.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주가 상승과 고평가 논란은 이제 불가분의 관계인 것 같아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올해 시총 1위 자리를 탈환을 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시총 2위 자리를 이제 넘네 만에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가가 일단 2배 이상 올랐으니까. 근데 이 주가가 오른 과정들을 사실은 보면은 조정다운 조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보시면은 주가가 이제 끊임없이 오른 것처럼만 보여서 네. 이런 고평가 논란이 더욱더 이제 제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사실은 이 미국 빅테크 종목들은요, 역사적으로 봐도 이 밸류에이션 논란이 없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은 미국 시장에서 이 빅테크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게 2017년부터인데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게, 그때도 사실은 저도 여의도에 있었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고평가 논란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런 고평가 논란에 휩쓸려서 주식을 매도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지금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주가가 이제 싸냐 비싸냐를 이야기할 때 이제 PER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투자 지표를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빅테크들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특징을 고려를 했을 때 과연 이 PER인 지표를 가지고 빅테크들의 주가가 싸냐 비싸냐를 평가하는 것, 이게 맞냐라는 것은 조금 의구심은 들어요. 그리고 지금 빅테크를 견인하고 있는 가장 큰 모멘텀이 AI인데, 사실은 AI 산업이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지, 그리고 또 AI 서비스들을 활용해서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될지는 사실 측정이 불가능하거든요. 쉽게 말씀드려서 어떤 산업의 성장성을 가늠하기가 어려운데 어떤 기업의 적정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 싸냐 비싸냐를 논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가가 싸냐 비싸냐 이런 것들을 논하기보다는 이 빅테크들이 AI 산업 내에서 어떠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러한 경쟁력이 언제까지 유효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바라보시고 빅테크들을 조금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번에 사실 빅테크의 상승은 뭐 실적과 또 AI가 견인을 했다라고 봐야겠고, 펀더멘털이 받쳐주지 않는 성장주의 경우엔 경계를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그런데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지수가 1% 정도 상승을 하는 동안 미국 네. 지수가 10% 넘게 올랐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해외 시장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ETF 역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더라고요. 뭐 네, 국내 맞아요. 주식을 추종하는 음. 쪽보다는 해외 주식을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는 비중이 늘었는데 네. 일단은 먼저 저희가 ETF에 대한 개념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사전적인 어떤 개념을 짚어드리는 건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왜 개인 투자자분들이 ETF에 집중을 하고 있느냐, 주목을 네. 하느냐에 대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해외 주식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2020년, 그러니까 네. 코로나19 이후부터잖아요. 처음에는 본인이 선호하는 주식을 직접 사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게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사실은 개별 종목과 도 변동성을 감내하시는 게 쉽죠. 네. 그런데 이제 개인들마다 투자 성향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사실은 개인 좋다고 해서 주식을 샀는데 그 변동성을 견디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소위 말해 밤잠을 못 이루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이 개별 종목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뉴스 플로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뉴스들을 매번 챙겨야 되니까 사실은 음.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상황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하고 싶지만 이런 개별 종목 변동성을 감내하기가 어렵고 이런 뉴스 플로우를 매번 챙기기 어려운 분들이 사실 ETF 쪽으로 많이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ETF에 대한 국내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ETF 시장도 굉장히 좀 말 그대로 급성장세를 지금 몇 년째 이어가고 있는데, 그 급성장세를 견인하는 게 바로 이제 해외 주식형 ETF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대표 지수형 ETF들을 많이 선택을 하셨다가,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니즈가 워낙 다양해지고 투자 목적도 좀 다변화되다 보니까 자산운용사들도 그러한 투자자분들의 어떤 니즈에 맞춰서 네. 다양한 주식형 ETF들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테마형, 뭐 전기차나 2차 전지, 반도체 예시를 들어드린 겁니다. 네. 이런 것들 ETF들도 지금 많이 지금 상장을 시켜놓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제 미국 대표 지수뿐만 아니라 어떤 개별 테마형까지도 ETF로 손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뭐 조금 과장일 수는 있지만 네. 사실은 ETF만 정확하게 알고 계셔도 사실은 주식 투자를 하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지금 시장에는 다양한 ETF들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양한 ETF가 상장되어 있고 사실 ETF를 저도 돌아보니까 이름이 너무 맞아요, 길더라고요. 맞아요. 기니까 이게 무슨 ETF인지를 저는 모르겠다는 어렵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떤 의미를 좀 갖고 있나요? 일단은 ETF 앞에 정체불명의 이제 알파벳들이 네. 쓰여 있어요. 뭐 타이거, 코덱스, 에이스 뭐 이런 네. 식으로 쓰여 있는데, 이 ETF 이름 맨 앞에 붙어 있는 그 정체불명의 알파벳은 이제 각 자산운용사들마다 내세우고 있는 ETF의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어느 회사에서 운용하는 ETF구나라는 것들은 그 브랜드를 통해서 파악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조금 확인하셔야 될 것은 투자 국가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한국이라고 쓰여 있진 않은데, 네. 뭐 미국에 투자하는 ETF다. 그럼 미국, 뭐 일본이면 일본, 중국이면 중국, 혹은 뭐 차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국가명이 일단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떠한 테마 혹은 어떠한 섹터에 투자하는지가 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전기차, 네. 뭐 반도체, 뭐 혹은 뭐 IT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국가명 그리고 어떤 테마 이런 것들이 ETF 이름에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체크하셔야 될 게 이제 ETF 이름에 H가 붙어 있는 ETF가 있고요. 그리고 H가 없는 ETF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투자 같은 경우는 환율에 대해서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환율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감내하기를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환해지형 ETF들도 출시가 되고 있는데, 네. ETF 이름에 해지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얘는 환율 변동 위험을 최소화하는 해지형 ETF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H가 이제 해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는 미국 S&P 500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원달러 환율 변동에 따라서 ETF 성과가 움직이는 게 싫어라고 하시면은 네. S&P 500 ETF 중에서도 H가 붙어 있는 걸 선택을 하시면 되고, 나는 뭐 달러는 어차피 안전자산이니까 달러도 같이 투자를 하고 싶어, 달러에 노출되는 거 뭐 거부감 없어 라고 하시면은 H가 없는 S&P 500 ETF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ETF 이름에 TR이라고 또 붙어 있는 게 네. 있습니다. TR은 토탈 리턴의 약자예요. 어. 이제 TR의 반대 개념이 이제 PR, 프라이스 음. 리턴인데 보통 이제 프라이스 리턴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이제 그 ETF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주가 등락만 이제 고스란히 지수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게 이제 프라이스 리턴, PR 인덱스라고 하죠. 네. 프라이스 리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토탈 리턴 인덱스 같은 경우는 보유 주식의 주가 등락뿐만 아니라 보통 주식에서 배당이 나오잖아요. 네. 그 배당금까지도 재투자를 했다는 가정하에 산출된 음. 지수가 토탈 리턴 인덱스예요. 그래서 보통 제가 조금 어렵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나는 내가 투자한 ETF를 통해서 어떤 주식의 배당도 내가 네. 받고 싶어 라고 하시면은 TR이 안 써 있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배당을 받아서 내가 딱히 쓸 것도 없고 네. 나 어차피 배당 받아봤자 그것도 ETF 사 라고 하시면은 그냥 TR이 붙어 있는 TR ETF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뭐 유불리는 당연히 없고요. 네. 어떤 선호도에 따라서 TR이냐 PR이냐 이런 것들을 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름만 사실 잘 봐도 개인 네. 투자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잘 맞아요. 선별해서 투자를 해주는 게 ETF인 것 같습니다. ETF 이름이 워낙 길어서 네. 이게 지금 되게 암호문처럼 되어 있는데 네. 사실은 그 ETF 투자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어. ETF 안에 다 함축적으로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길어 보이지만 그게 함축적이었다라고 네, 저희가 맞습니다.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사실 M7, 매그니피센트 7이 올해 미국 증시를 주도했는데 네. 여기는 빅테크 기업들도 ETF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이걸 개별 주식으로 샀을 때와 ETF로 투자를 했을 때 장점들이 각각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뭐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제 ETF들이 워낙 좀 다양해지다 보니까 다양한 전략을 가진 ETF들이 많이 상장이 되어 있고요. 네. 우리 또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워낙 또 빅테크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빅테크 7종목 혹은 뭐 나스닥 시총상위 10개 종목 이런 식으로 이제 빅테크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진 ETF들이 또 우리나라에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이런 ETF들을 통해서도 빅테크를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제 M7 중에서도 내가 선호하는 한두 개 종목을 골라서 집중 투자를 하시면은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경우에만 네. 사실 이렇게 가정하실 수가 있는데 뭐 따지고 보면 사실은 우리는 매그니피센트 7 혹은 M7이라고 부르지만 7종목의 어떤 비즈니스의 강점들이 전부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주식시장마다 또 어떤 종목들 주목을 받을지 또 어떤 종목들이 또 약세를 보일지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가늠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예시로 2021 지금은 M7 중에서 단연 독보적으로 엔비디아랑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만 네. 2021년에는 테슬라였잖아요. 아, 네. 근데 2021년부터 나는 한두 종목만 투자하면 좋을 것 같아. 다른 종목 필요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 진짜 2021년 테슬라만 투자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 지금 상당히 조금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으시겠죠. 사실은 한두 종목만 집중 투자를 하시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는 있겠지만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종목들을 잘 갈아탔을 때를 가정하면 그렇게 네. 된다라는 거고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7종목을 골고루 투자를 하는 빅테크 관련 ETF에 투자를 하신다면 물론 이제 1년의 수익률을 뭐 200% 300%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7종목 어느 종목이 뭐 올라가더라도 네. 혹은 내려가더라도 골고루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부장님, 오늘은 어떤 ETF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저희가 지금 앞에서 이제 AI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ETF도 역시나 좀 AI 산업 성장에 투자를 할 수 네. 있는 ETF를 좀 가지고 와 봤습니다. 에이스 빅테크 밸류체인 액티브 시리즈인데요. 네. 이건 ETF 종목명은 아니고요. 네. 제가 시리즈라고 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총 4개 종목입니다. 총 4개 종목이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이 4종목과 그리고 4종목의 성장에 수혜를 같이 향유할 수 있는 이런 밸류체인 기업들을 집중 투자하는 ETF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AI 산업에 투자하는 ETF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정 종목과 어떤 특정 종목의 밸류체인 기업에 집중한 이유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AI 산업 성장을 조금 들여다봤더니 어떠한 특징이 있냐? AI 산업 생태계 같은 경우는 AI 산업 내에서 해당 산업을 주도하는 특정 기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AI GPU 시장의 거의 80% 이상을 거의 네. 독점을 하고 있고요.
뭐 챗 GPT의 오픈 AI 지분을 49% 차지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나 마찬가지죠. AI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경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구글도 지금 글로벌 검색 엔진 쪽에서의 경쟁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산업 내에서도 지금 빠르게 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애플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애플 같은 경우는 빅테크들 중에서 AI 경쟁에서 좀 가장 뒤처졌다라는 평가를 받았었어요. 네. 하드웨어 경쟁력이 독보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최근에 어떤 챗 GPT와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지금 온 디바이스 AI 경쟁에서 좀 앞서 나갈 준비를 네. 마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네. 모두 지금 AI 산업 내에서 좀 각각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지니고 있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자금력이 엄청나게 뛰어나단 말이에요. 본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엄청난 돈을 또 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분기 이 기술 개발을 위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타기업 대비해서 기술 경쟁력도 앞서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를 해보면은 이런 빅테크들이 주도한 AI 생태계 앞으로 좀 견고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 산업 성장에 뭔가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어떤 관련주들을 좀 폭넓게 투자를 하는 것보다 네. 1등 기업과 1등 기업의 수혜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집중 투자하는 게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런 ETF를 뭐 새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ETF 이름에 액티브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네, 에이스 빅테크 밸류체인 액티브 시리즈의 첫 번째 특징은 특정 종목과 밸류체인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다른 ETF들 대비해서 두드러진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액티브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 ETF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게 하나가 있는데, ETF 이름에 액티브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 ETF가 있습니다. 네. ETF 전략이요, 크게 패시브 전략과 액티브 전략이 있습니다. 패시브 전략 같은 경우는 뭐 그냥 ETF의 기초 지수를 그대로 추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액티브 전략 같은 경우는 기초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매니저의 어떤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유연하게 조절을 하는 겁니다. 패시브 전략과 액티브 전략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투자 대상에 따라서 그 답변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에이스 빅테크 밸류체인 액티브 시리즈를 준비를 하면서 액티브 전략을 선택한 이유는 AI 산업의 어떤 특징을 또 고려를 한 거죠. 사실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AI 관련된 뉴스는요, 진짜 하루에도 몇 개씩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뉴스들이 정말 짜잘한 단신들이 아니라 정말 개별 종목의 어떤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뉴스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뉴스들을 즉각적으로 운용에 반영을 하지 않으면 사실 AI 산업에 투자하는 ETF가 과연 적절하게 시장에 어떤 수혜를 운용에 반영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사실은 하게 된 거죠. 사실 AI ETF들 중에요, 패시브로 운영한 ETF들 같은 경우는 분기에 한번 종목 교체 비중 조절하는 ETF들이 있어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가 쏟아지는데 분기에 한번 포트폴리오를 조정한다라고 하면 과연 그게 중장기적으로 괜찮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고, 저희는 그런 리밸런싱 주기와 상관없이 이제 매니저가 좀 유연하게 빠르게 포트폴리오를 조절할 수 있는 액티브 전략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에이스 빅테크 밸류체인 액티브 시리즈는 뭐 앞으로도 이제 그 액티브 전략의 장점을 운용에 극대화시켜서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네, 부장님, 에이스 빅테크 밸류체인 액티브 시리즈가 총 4가지 종목이잖아요. 이제 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이렇게 4가지 종목을 뭐 추종하는 밸류체인 이런 건데 어떻게 저희가 활용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2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ETF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지금 나스닥 100이나 뭐 빅테크 이런 ETF들은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선호하는 테마이다 보니까. 근데 이런 분들 중에 AI 산업에 특별히 관심 있는 분들이 또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저희가 나스닥 100이나 빅테크 ETF들의 어떤 대체제의 성격은 아니고요, 보완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존에 빅테크나 나스닥 100 ETF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 중에 AI 산업에 조금 더 집중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 중에서 나는 AI 반도체에 관심이 있어 라고 하시면은 에이스 엔비디아 밸류체인 액티브를 기존의 성장주 포트폴리오에 한번 담아 보시고요. 그리고 AI 중에서도 나는 온 디바이스 쪽이 좀 더 관심이 있어 라고 하시면은
에이스, 애플, 밸류체인, 액티브를 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를 더 들어드리면 나는 뭐 검색 엔진 네. 그리고 뭐 클라우드 이런 쪽에 조금 더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에이스, 구글 밸류체인 액티브 그리고 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죠. 나는 AI 소프트웨어 쪽에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뭐 에이스, 마이크로소프트, 밸류체인, 액티브 이렇게 좀 선별적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 저희가 지금 AI 소프트웨어 관심 있으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밸류체인 액티브 ETF를 선택하셔라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름은 에이스 마이크로소프트 밸류체인 액티브인데 포트폴리오를 열어보면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메타도 투자를 하고요. 거기에 엔비디아도 있어요. 네. 왜냐면은 지금 AI 소프트웨어 경쟁에서 앞서 나가는 두 기업이 물론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긴 네. 합니다만 메타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경쟁력을 네.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의 엄청난 실적에 기여하는 두 기업이 네.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입니다. 어. 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가 이렇게 좀 잘 나가게 되면 말 그대로 AI 소프트웨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또 엔비디아도 수혜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선호하는 AI 산업 내에서도 세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 다 다를 것 같은데 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4개를 선별적으로 투자를 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활용법은 이제 뭐 중개형 IRS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 퇴직연금 계좌에서 좀 활용해 보시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연금저축 계좌나 퇴직연금 계좌 반드시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이제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금저축 계좌나 이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해외 주식을 직접 사실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국내 상장되어 ETF들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개별 종목은 아니지만 이제 핵심이 되는 종목들의 성장의 수혜를 또 온전히 누릴 수 있는 ETF이다 보니까 나는 엔비디아를 사고 싶었는데 연금저축계좌에서 못 사서 아쉬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엔비디아를 못 사는 대신 뭐 AS 엔비디아 밸류체인 액티브 ETF를 사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에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 뭐 세제 혜택도 누리시면서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효과를 또 기대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 말씀 통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신탁운용 김준호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